제 경험을 얘기를 하면 수술하고 일주일 후에 퇴원을 하신 분이에요. 주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뇌혈관 질환이 원래 전조 증상이 있기는 있어요. 아니면 좀 어두워지거나 사물을 보는데 좀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 어깨 위로 손을 이렇게 드는 이게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미세한 동작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뇌혈관이 막혀서 잘 안 될 때요. 우리나라 분들 뭘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손가락 따는 거 많이 해요. 그거 되게 위험합니다. 지금 뇌혈관이 막히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는 알 수가 없죠.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음식은요.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급사나 돌연사 하는 분들 꽤 있으시죠. 발생률을 먼저 보면은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10만 명당 한 8.6명 정도 된대요. 그리고 연령별 발생률을 보면은 35세 이하는 10만 명당 2.3명, 36세부터 50세 이하가 10만 명당 21명으로 갑자기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36에서 50세 사이에 급사할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고요. 이 중에 연령 분포를 보면 60세 이상 노인이 전체 급사의 30% 이상을 차지를 해요. 계절적으로 보면 겨울철 12월 달에 이렇게 급사할 확률이 높고요. 제 경험을 얘기를 하면 경동맥이 막힌 환자분이 있었어요. 경동맥이 꽉 막혀서 경동맥을 넓혀주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잘 됐어요. 굉장히 잘 됐고 후유증도 없었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수술하고 일주일 후에 퇴원을 하신 분이에요. 퇴원할 때도 정말 모든 검사에서 다 정상이었고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퇴원하셨는데 2주일 후에 병원 외래를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뭐지 하고 봤더니 집에 가시고 나서 일주일 후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정말 황당했죠. 수술 정말 잘 끝났고 퇴원하시기 전에 모든 검사에서 다 정상이었는데 퇴원하고 집에 가셔서 일주일 후에 갑자기 주무시다가 심근경색이 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정말 너무 안타까웠고 그때 당시에 근데 집에 가실 때 저희가 이 경동맥에 문제 있으면 심장 혈관도 관상동맥도 다 확인을 하거든요. 거기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심근경색이 또 오더라고요. 그때는 마음이 좀 많이 무겁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뇌혈관 질환이 원래 전조 증상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전조 증상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오기는 하는데 보통은 뇌혈관에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기 전에요. 비패스트라고 해요. 우리 하나의 뇌혈관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인데 B는 밸런스예요. 균형을 잡기가 좀 어려워져요. E는 eyes. 그래서 이 시야가 좀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좀 어두워지거나 사물을 보는데 좀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F는 face. 얼굴 한쪽이 처져요. 안면 마비가 오는 거죠. 눈이 감겨가지고 잘 안 떠지거나. 그 다음에 A는 arms. 그래서 한쪽 팔이 갑자기 이렇게 힘이 빠집니다. 이게 꼭 어깨 위로 손을 이렇게 드는 이게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미세한 동작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단추를 맨다든지 아니면 글씨를 쓸 때 손가락에 힘이 빠지네? 이게 이제 A예요. arms. 그 다음에 be fast에서 S는 speech. 말이 좀 어눌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막 우물쭈물 하다가 이게 떨어지는 경우. 그게 S, 스피치. T는 뭐냐면 타임이에요. 시간 문제입니다. 어떤 시간이냐? 빨리 119를 불러라. Time to call 119 이거예요. 그래서 be fast를 기억하세요.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뇌혈관이 막혀서 잘 안 될 때요. 우리나라 분들 뭘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손가락 따는 거 많이 해요. 아니 체했나 봐. 그리고 손가락 따요. 아니면 아니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되게 위험합니다. 지금 뇌혈관이 막히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be fast 증상이 있다면 빨리 119 전화하고 응급실로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전조 증상 중에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는 게 있어요. TIA라 그러고요. 이건 뭐냐면 뇌혈관이 딱 막혀요. 막히는 순간 마비가 올 거 아니에요. 손이 힘이 빠지거나 비패스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정말 운 좋게 막혔다가 뻥 뚫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2, 30분 막혔다가 딱 뚫려요. 그러면 처음에 마비가 왔다가 다시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병원 빨리 가야 됩니다.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또 막힐 가능성이 높아요.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음식은요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 오메가3죠. 고등어, 연어, 정어리. 연어, 고등어, 정어리는 오메가3가 있다 그랬잖아요. 오메가3가 뭐예요? 뇌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우리 염증을 줄이니까 관절염 예방에도 되게 좋아요. 고등어 섭취하는 방법은요 마늘하고 같이 드시면 좋아요. 오메가3의 지방 함량을 증가시키고 무를 고등어랑 같이 먹으면 무에 풍부한 비타민 C가 소화 효소 역할을 해서 고등어의 영양분 흡수를 도와준다 그래요. 고등어가 좀 비릴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레몬즙 같은 거 이제 뿌려주시면 좋은데, 레몬엔 또 비타민C가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건강에 좋고, 콩이나 견과류랑 같이 해서 고등어를 드시면 마그네슘의 흡수를 도와줘서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선 같은 경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중금속이죠. 너무 많이 먹으면 생선 안에는 수은 같은 중금속이 많을 수가 있어서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게 좋고, 또 통풍이 있는 분들은 또 퓨린이랑 요산이 고등어에 많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기름에 튀기는 조리법보다는 굽거나 찌는 게 좋고요. 매일 드시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2번, 많이 드시면 3번, 그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파고요. 양파 같은 경우에는 양파 안에는 퀘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요. 이게 항산화 작용으로 암 예방에도 좋아요. 그리고 면역력도 좋게 하기 때문에 양파는 그냥 생으로 섭취를 하는 것도 좋고, 섭취하기 전에 이걸 일정 시간 좀 공기 중에 노출을 하는 게 좋아요. 방법은 양파 겉에 이제 갈색 껍질이 있잖아요. 갈색 껍질을 벗기고 그다음에 양파를 잘라요. 그리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공기에 노출을 시키게 되면 이 퀘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파를 자르게 되면 알리신 성분이라는 게 활성화가 돼요. 이 알리신 성분도 굉장히 큰 항산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양파를 생으로 드시는데 이거를 꿀 같은 거 좀 같이 넣어서 먹으면 좋고요. 물을 한 500ml 정도 해서 양파를 깨끗이 씻고 안에 넣고 한 30분 정도 끓여도 이 양파즙이 쫙 나오면서 또 먹기 좋게 변하거든요. 하루에 한 잔에서 2잔 정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파 경우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생양파는 위장에 좀 자극 줄 수 있잖아요. 좀 매우니까. 그래서 양파즙 같은 거 마실 때 공복에 먹지 마시고요. 또 너무 많이 먹지 말고 하루에 한 양파 반 개에서 1개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 토마토에는요, 주요 성분이 라이코펜하고 비타민C가 있잖아요. 라이코펜과 비타민C가 암 예방에 좋다 그러죠. 항산화 효과 때문에. 그래서 특히 전립선암, 폐암, 유방암에 좋다 그러고, 비타민C는 뭐예요? 우리 피부에 좋잖아요. 피부 노화에도 방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토마토에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A하고 루테인이 우리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섭취하는 방법은, 토마토 같은 경우는 그냥 드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열을 가해서 먹는 걸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이 토마토를 익히게 되면 토마토 안에 있는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되게 증가를 하거든요. 라이코펜이 어떤 열에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기름에 녹는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볶거나 익힐 때 체내에 흡수되는 비율이 한 2~3배 더 올라가요. 그래서 토마토를 올리브유와 함께 먹는데 그냥 먹지 마시고 살짝 볶아요. 흡수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토마토를 주스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익힌 토마토를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거기다 물을 한 200ml 정도 넣어서 드시면 토마토 주스를 먹기 아주 좋고요. 가열을 할 때는 약 80도 정도 온도에서 가열을 하는 게 좋고요. 보통 80도에서 한 30분 정도 가열을 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거의 35% 정도 증가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열을 한 다음에 기름이랑 같이 섭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마토는 콩팥이 좋지 않은 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토마토에는 칼륨이 많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걸 먹으면 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콩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케찹 같은 거를 통해서 토마토를 이제 섭취를 하려고 그러면 나트륨 함량이 좀 높을 수 있거든요. 토마토 드실 때 소스라든가 더 케찹 형태로 드시는 것보다는 그냥 익혀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루 권장 섭취량은 보통은 토마토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가 좋습니다. 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제가 아침, 점심, 저녁에 식단을 딱 정해드릴게요. 뇌혈관에 좋으려면요, 아침에는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트밀 뭐 1컵 정도, 그리고 우유나 두유 같은 거, 두유도 되게 좋아요. 오트밀 1컵 드시면서 딸기라든가 블루베리 같은 거, 베리류를 한 반 컵 정도 드시고요. 그 다음에 호두 하나 드시는 게 좋고, 녹차 정도 하나 곁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침과 점심 중간에 간식으로 견과류 같은 거, 아몬드 이런 거 몇 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점심으로는요, 연어 100g 정도, 그리고 현미밥 반 공기다가 브로콜리를 좀 데쳐서 당근이랑 같이 드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올리브유를 드레싱으로 한 샐러드, 그다음에 레몬 물 이 정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점심은 그 사이에 간식으로 뭐 사과 같은 거, 무가당 요구르트 같은 게 드시면 간식으로 좋을 것 같고, 저녁에는 닭가슴살 구이 한 100g 정도, 그다음에 퀴노아 반 컵, 구운 고구마 한 반 컵, 시금치 샐러드, 그다음에 토마토 반 개 정도, 그렇게 드시면 하루 식단으로 우리 뇌혈관 질환 예방에는 아주 최고의 식단이 될 것 같고요. 진짜 중요한 거, 물 많이 드셔야 됩니다. 하루에 적어도 1.5리터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물론 우리 체중에 따라서 권장 섭취량이 조금씩 다른데, 그래도 내가 한 60kg 이상 되면 1.5에서 2리터는 먹어야 되겠다. 물을 많이 먹어야 우리 혈액이 끈적거리지 않고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수분 섭취 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뇌혈관 질환에 좋지 않은 음식 5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술, 알코올이죠. 알코올은 뇌혈관에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설탕, 단 음식은 갑자기 혈당을 확 올리기 때문에 뇌혈관에 좋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 초가공식품 이런 것들. 우리가 자연에 있는 재료를 그대로 우리 집에 가지고 와서 조리해서 먹는 거는 그렇지가 않은데 이미 조리가 돼서 포장돼서 나오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음식들은 가공식품이라고 그러고 몸에 좋지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첨가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튀긴 음식, 트랜스지방 이런 것도 뇌혈관에 좋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선 중에서 수은 함량이 많은 생선도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두통과 일반적인 두통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두통은 정말 벼락치듯이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혈관이 뻥 터지기 때문에 통증의 강도가 정말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두통이에요. 환자분들이 응급실 오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이렇게 머리 아픈 거 처음이에요. 이렇게 오세요. 뭔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두통 아픈 거는 그냥 지끈지끈하고 아이고 머리야 아프다 이렇게 하지만 뇌혈관에 의해서 오는 두통은 정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아픕니다. 망치로 맞았다라고 표현하세요. 보통은 단순히 두통뿐만이 아니고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이 됩니다. 아까 비패스트 얘기했잖아요. 얼굴 한쪽이 마비가 된다든지 팔이 마비가 된다든지 균형 잡기 힘들다든지 이런 증상이 동반되는 두통이 생기고요. 그리고 뇌압이 올라가는 두통이기 때문에 구토가 나요. 병원 오면 항상 물어보는 게 혹시 구토하셨냐 이렇게 물어봐요. 구토했다 그러면 이거는 뇌혈관에 문제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빨리 검사를 해봐야 돼요. 뇌혈관 질환의 골든타임은 4시간 반이에요. 특히 처음 딱 증상이 생기고 60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골든타임 내에 병원을 도착을 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예후가 훨씬 좋아지거든요. 빨리 치료할수록. 그래서 처음 딱 발병하자마자 1시간 반 이내에 치료했을 때가 보통은 3시간 이내에 치료했을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요. 만약에 혈관이 막혔다 그러면 응급실 가면 혈관을 뚫는 치료를 합니다. 우리 정맥 안쪽으로 혈전 용해제를 주는 방법이 있고 동맥으로 들어가서 주는 방법이 있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점점 확률은 올라간다 그래요. 병원에 적어도 3시간 이내에는 도착을 해야 돼요. 왜냐면 3시간 이내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보고 이건 뇌혈관에 문제가 있겠구나 검사해야죠. 검사했으면 이제 막힌 혈관을 뚫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못해도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걸려요. 그러니까 4시간 반 이내에 치료가 시작이 되려면 3시간 이내에 병원 도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1분에 거의 200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전 용해제가 1분이라도 더 빨리 들어갈수록 1분에 200만 개의 뇌세포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도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그 생존율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적어도 이제 120분이 넘어가 버리면 생존율이 별로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빨리 치료할수록 좋다. 그런 그래프입니다. 내가 이제 뭔가 이상을 느꼈어요. 내 뇌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럼 119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구급대원이 오기 전에 가장 좋은 응급처치 2가지. 첫 번째, 머리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뇌압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누워 있으면 머리 쪽에 피가 쏠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뇌압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렇다고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균형 잡기 힘드니까. 넘어지면 더 큰 문제잖아요. 침대에 누워 있되 침대에 머리를 올려야 됩니다. 저렇게 30도에서 60도 사이로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30도로 헤드 엘리베이션을 하는 것만으로도 뇌압이 30% 정도 내려가거든요. 두 번째는 기도를 확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돼야 돼요. 근데 막 아까 구토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뇌혈관 때문에 머리가 아프면 토하다가 기도가 막히면 정말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제대로 확보를 해주는 게 좋고요. 세 번째, 물 드시지 마세요. 음식 먹지 마세요. 물 한 잔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어떤 시술을 해야 될 때 금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술하는 도중에 환자분 막 구토하고 그게 폐로 넘어가서 흡입성 폐렴으로 넘어가면 생존율이 확 떨어져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그러지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 마시고 침대에 누워서 머리 30도로 올리고 119 빨리 전화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는 알 수가 없죠. 우리 뇌혈관은 직접 검사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건강검진에 요즘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망막을 검사를 하는 거예요. 눈 안쪽에 망막에 있는 혈관이 상태가 안 좋다, 많이 막혀있다 이러면 이게 뇌혈관이 막혀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망막 안저검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동맥, 뇌 안쪽의 동맥을 보기 전에 경동맥은 굉장히 간단한 검사니까 경동맥 초음파를 해서 여기가 좀 좁아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하는 그런 검사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뇌혈관에 대한 전문 검사를 해야 알 수가 있는데요. 주로 CT, 뇌 CT를 찍을 때 뇌혈관을 찍는 CT가 따로 있어요. 그런 거를 찍어서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힌 데는 없는지 아니면 뇌종양이 없는지 이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MRI로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뇌혈관 조영술이라는 것도 있는데 뇌혈관 조영술까지 가려면 굉장히 침습적인 검사라서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 하기는 좀 힘들고요. 주로 이제 CT 내지는 MRI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은 너무 다양해서
따라서 어느 뇌 부위에 손상이 됐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우리 전두엽 쪽에 있는 혈관이 다치면 그거는 사실 생명에 큰 지장은 없지만 이 전두엽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언어 중추 같은 게 있어요. 실어증, 그 말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창조적인 거, 성격을 만들고 전두엽이 하는 역할이 감정 조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두엽 쪽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생기면 감정이 좀 없어지죠. 말하기도 좀 어려워지고, 만약에 시각 중추 쪽으로 오게 된다면 눈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후각신경을 손상당하게 되면 냄새를 못 맡게 될 거고요. 팔다리를 움직이는 뇌 기저핵 쪽으로 뇌출혈이 생기게 되면 한쪽이 마비가 될 거예요. 후유증이 크죠. 차라리 뭐 냄새 못 맡고 이런 거야 뭐 극복을 할 수가 있지만 한쪽에 팔다리가 마비가 되면 거동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때는 좀 힘들죠.